안녕하세요. 전종철의 전격시사 진행을 맡은 전종철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의료개혁 관련 대국민 담화를 발표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부활절 연합 예배에서 더 낮은 자세로 국민의 아주 작은 목소리도 귀 기울이겠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정부 여당이 잘못한 부분을 바꿀 테니까 믿어달라고 호소했고, 민주당은 정부 여당의 읍소작전에 넘어가선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충북에서 도랑에 빠져 심정지 상태였던 33개월 아이가 상급병원 이송을 9차례 거부당한 끝에 숨졌습니다. 미국 메이저리그 샌프란시스코의 이정후가 메이저리그 데뷔 3경기 만에 첫 홈런을 터뜨렸습니다. 오늘 방송에선 서울 송파병 국민의힘 김근식 후보와 함께 총선 현안에 대해 자세한 얘기 나누고, 최희선 보건의료노조 위원장과 함께 현재 병원 상황과 의정 갈등 해법을 짚어봅니다. 4월 1일 월요일 전종철의 전격시사 출발합니다. 전종철의 전격시사는 유튜브로도 실시간 방송합니다. 문자 참여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9730, 콩 어플은 무료입니다. KBS 1라디오 채널에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명품 콘텐츠가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많이 부탁드립니다. 뉴스브리핑 KBS 보도본부 우정화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첫 소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의료개혁과 관련해서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는데 어떤 내용이 담길까요? 네, 오늘 대통령이 직접 발표를 하는데요. 말씀드린 이 주제는 이 의료개혁을 주제로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담화가 발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11월에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 이후에 대국민 사과를 한 담화 이후에는 넉 달여 만에 대국민 담화인데요. 대통령실은 오늘 담화가 발표가 되는 이유가 의료개혁 또 의사 증원 추진 경과에 대해서 좀 여전히 궁금하다는 의견이 많다면서 윤 대통령이 내용을 직접 좀 소상히 설명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아무래도 지금 논란의 핵심인 의대 증원 문제가 다뤄지겠죠? 네, 중점적으로 이 문제가 좀 다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담화에서 그동안 이 의사 증원을 핵심으로 하는 의료 개혁의 필요성을 좀 거듭 강조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2,000명 이 의대 증원 재검토안은 정원 배정까지 이미 끝난 만큼 조정이 좀 사실상 어렵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대통령은 또 오늘 이 대국민 담화에서 필수 의료를 살리기 위한 정부 노력을 설명을 하고, 또 의료개혁 과정에서 좀 일부 벌어질 수 있는 국민 불편에 관해서도 양해를 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총선이 오늘로 딱 9일 남았습니다. 공식 선거운동 시작 후 첫 주말을 맞아서 여야는 총력전을 펼쳤어요. 네, 먼저 한동훈 국민의힘 총괄 선대위원장은 수도권 곳곳에서 지원 유세에 나섰습니다. 국민 눈치만 보겠다면서 자세를 좀 한껏 낮춘 한 위원장은 개헌 저지선의 확보를 호소를 했습니다. 인유한 국민의 미래 선대위원장도 절박한 심정이라고 하는 등의 당내에선 위기론, 참패론까지 나오는 분위기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경남 김해을의 조혜진 후보는 이대로 가면 총선에서 참패한다면서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 또 내각 전면 쇄신을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오늘 부산과 경남을 찾아서 지지층, 부동층 동시 공략에 나설 예정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더 낮은 자세로 국민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고 밝혔는데 어디서 얘기한 거죠? 네, 어제 이 부활절 연합 예배에 참석해서 나온 발언입니다. 사회적 약자를 좀 따뜻하게 보살피겠다면서 나온 발언인데요. 더 낮은 자세로 국민 속으로 들어가서 아주 작은 목소리도 귀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발언을 한 건 일각에서 제기하는 불통 이미지를 불식하기 위한 발언이다, 이런 해석이 나옵니다. 당연히 지금 좀 국민의힘 내부 분위기도 고려되지 않았을까 추측이 좀 가능한 상황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표심 잡기에 나섰는데 국민의힘의 호소에 속으면 안 된다, 이렇게 말했죠? 네, 이재명 대표가 어제 인천 계양을 지역구 주민들을 만나서 여당의 읍소작전에 넘어가지 말라, 이렇게 당부를 했습니다. 당연히 이 표심을 붙들기 위한 전략이겠죠. 지난달 30일 주말에 한강벨트 지원 유세에 집중했던 이재명 대표는 어제는 이 지역구인 인천 계양에 머무르면서 표심을 다졌습니다. 지역구 교회를 찾아서 부활절 예배에 참석을 했는데
원희룡 국민의힘 후보와 나란히 앉은 모습이 포착이 되기도 했습니다. 공식 선거운동 닷새째인 오늘은 이재명 대표 인천 지역 지원 유세에 나설 예정입니다. 네, 최근에 부동산 이슈가 좀 부각되고 있는 상황인데 민주당 공영훈 후보의 앞반차스 논란이 계속되고 있어요. 네, 이 앞서서 공영훈 후보 당시 군복무 중이던 20대 아들에게 서울 성수동의 주택을 증여해서 이 논란이 좀 벌어졌죠. 이번에 이어서 또 하나의 의혹이 제기가 됐습니다. 딸 취업 논란입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이 문제 제기를 하고 나섰는데요. 이준석 대표가 이 공영훈 후보 딸이 현대자동차의 핵심 계열사 이 현대글로비스에 재직 중인 게 맞느냐라고 따져 물었습니다. 이 공영훈 후보가 현대자동차 사장 출신인 걸 좀 겨냥한 거로 보이는데 그러니까 임직원 자녀의 계열사 취업 논란 이걸 좀 겨냥을 한 걸로 보이는데요. 공 후보 측은 딸이 재직 중인 건 맞다면서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이냐고 좀 되물으면서 의혹을 일축을 했습니다. 대학생 딸 명의로 11억 원 거액 대출받은 양문석 후보 놓고도 논란이 계속되고 있죠. 네, 이 양문석 후보가 문제의 대출을 받은 곳이 새마을금고입니다. 이 양 후보는 새마을금고 측이 먼저 이 대출을 제안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편법 대출은 인정을 한다면서도 사기 대출은 절대 아니라면서 오늘부터 진행되는 이 새마을금고 현장 감사에서 사실을 밝혀달라 이렇게 좀 호소를 했습니다. 네, 국민의힘은 주담대가 아니라 사업자 대출 받은 점을 지적을 하면서 오늘 사기 대출로 고발할 예정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A가 지난 주말 개통된 후에 오늘 첫 평일 출근길에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출근길에 잘 운영되고 있나요? 네, 저희 취재진이 지금 동탄역 승강장에 나가 있습니다. 이른 시간부터 출근에 나선 승객들이 속속 몰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번에 개통된 역이 수서와 성남, 동탄 이렇게 세 곳입니다. 배차 간격은 평소에는 20분인데 지금처럼 이 출퇴근 시간대에는 조금 줄어듭니다. 오전 6시 반부터 9시까지 또 오후 4시 반부터 7시까지는 17분 간격으로 운행이 됩니다. 기본 요금이 3,200원이고요. 이동 구간마다 10km를 넘으면 5km마다 250원이 추가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동탄에서 수서까지는 요금이 4,450원입니다. 좀 다소 금액이 비싼 것 아니냐 이런 제기도 돼 있는데 이런 논란에도 GTX-A를 타는 이유는 아무래도 이동 시간이 줄기 때문이겠죠. 동탄에서 수서까지 20분이면은 도착을 하게 됩니다. 버스나 다른 수단들과 좀 비교를 하면 3분의 1까지 시간이 줄어들게 되는데요. 열차의 최고 운행 속도가 시속 180km이기 때문입니다. 첫 차는 동탄발 아침 5시 반이고요. 수서발은 5시 45분입니다. 다음 날 이 새벽 1시쯤에 동탄과 수서에서 이 운행을 마치게 됩니다. 동탄과 성남 사이에 있는 구성역은 오는 6월 말쯤에 개통이 될 예정입니다. 오늘부터 의대 교수들이 진료 축소를 시작한다고 하네요. 네, 오늘부터 진료가 축소가 됩니다. 24시간 연속 근무를 하면 주간 진료를 쉬는 방식이라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좀 전공의들이 지금 좀 떠난 자리를 이 의대 교수들이 메우다 보니까 그동안 최소 주 60시간이 넘는 좀 경무를 해왔는데 이제는 근무 원칙을 좀 지키겠다는 겁니다. 전국 의대교수 비대위는 줄어드는 근무 시간 안에서 중증 환자 또 응급 환자를 치료를 하려면 외래 진료를 줄이고 또 수술 일정까지도 줄여야 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미 절반 가까이 이미 앞서서 이 줄어든 대형 병원의 수술 건수가 앞으로 좀 더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유감이라면서 비상 의료 체계를 더 강화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한의사협회는 개원이들이 주 40시간 진료만 할 거다 이렇게 발표했죠? 네, 이 방침도 오늘부터 시작이 됩니다. 의협 비상대책위원회가 개원이들도 주 40시간의 근무 시간을 지키는 준법 진료를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의협 비대위 측은 이 참여를 강요를 할 수는 없지만 이 많은 개원이들이 이 가장 현실적인 방안으로 의견을 모았기 때문에 좀 자연스럽게 확산될 수밖에 없지 않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비대위는 이런 진료 축소를 막고 대화를 시작하기 위한 조건으로
재차 한 번 더 이 의대 증원에 대한 원점에서 논의할 것을 제안을 하고 나섰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생후 33개월 아이가 상급병원 이송을 9차례나 거부당한 끝에 숨지는 일이 일어났어요. 네, 이 안타까운 사고가 일어난 게 이 충북 보은군에서 지난달 오후 4시 반쯤이었습니다. 이 33개월 된 여자아이가 이 도랑에 빠졌다가 이 말씀하신 대로 심장 정지 상태로 발견이 됐는데요. 구급대가 출동해서 인근 병원으로 아이를 옮겼는데 처음에는 맥박이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병원 측이 추가 치료가 필요하다고 보고 상급 병원으로 이 전원을 요청을 했는데 여기서부터가 좀 문제였습니다. 수도권까지 모두 9곳에 연락을 했는데 소아 중환자 병상이 없다 이런 등의 이유로 모두 거부를 당했습니다. 결국 아이는 안타깝게 숨지고 말았습니다. 사망 이유가 이 추가 치료를 못 받았기 때문인지는 일단 이 상황은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네, 정부는 경위파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스포츠 소식인데요. 토트넘 손흥민 선수가 극적인 역전 결승골을 터뜨렸죠. 네, 토트넘이 동점이던 때에 이 손흥민 선수가 해결사로 나섰습니다. 이 지난 주말 루턴타운과의 경기에서 후반 41분에 이 논스톱 오른발 슛으로 리그 15호 골이자 극적인 또 역전 결승골을 넣었습니다. 이 골로 토트넘에서 모두 160골을 넣은 손흥민 선수는 토트넘 구단의 역대 득점 순위에서 단독 5위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또 지난달 말 이 한국과 태국의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2연전에서 2골을 이미 기록을 했던 손흥민 선수는 이 소속팀인 토트넘으로 돌아가자마자 골을 넣으면서 공식전 이 3경기 연속골을 기록을 하기도 했습니다. 미 프로야구 메이저리그에선 샌프란시스코 이정우 선수가 데뷔 3경기 만에 첫 홈런을 쳤어요. 네, 어제 이 샌디에이고와의 경기에서 8회에 이 변화구를 받아쳐서 시속 168km의 타구 속도로 담장을 좀 시원하게 넘겼습니다. 이정우 선수는 담담하게 그라운드를 돌았는데요. 그 모습을 지켜보던 아버지 이종범 코치의 기뻐하는 모습이 이 방송 화면으로 좀 생중계되기도 했습니다. 이정우 선수의 타구를 좀 보면 스윙을 적게 하는 신중한 타격 속에서 일단 좀 배트를 휘두르면 헛스윙을 할 확률이 좀 눈에 띄게 낮다고 하는데요. 이런 모습이 이 3경기 만에 이 바로 단숨에 홈런을 기록한 비결이 아닐까 합니다. 조금 전에는 오늘 이 샌디에고의 김하성 선수도 오늘 경기에서 이 3런 홈런을 기록을 했다는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우정화 기자 수고했습니다. 지금 시각 7시 32분입니다. 날씨 정보입니다. 오늘도 맑고 일교차가 큰 전형적인 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도 아침 기온이 낮아 중부와 경북 내륙의 경우 서리가 내리고 얼음이 오는 곳이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농작물 관리에 유의하셔야겠고요. 오늘 낮 기온은 서울과 강릉이 18도까지 올라서 어제보다 높겠습니다. 대전 20도 등 15도 23도 분포가 되겠고 내일 서울 낮 기온 23도 등으로 오늘보다도 더 높겠습니다. 계단식으로 아침 기온도 올라갑니다. 영동 지방에는 건조특보가 발효 중인데요. 모레 전국에 비가 내리기 전, 즉 내일까지는 이 중부지방 전체적으로 대기가 건조하니까 화재 예방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내일 전국이 맑겠는데 남부와 제주는 오후부터 흐려집니다. 오후에 제주도, 밤부터는 전라권, 경남권에 비가 시작돼 다음 날까지 이어질 텐데요. 특히 제주에는 30에서 80mm, 제주 산간 쪽은 100에서 120mm의 폭우가 예상되니만큼 미리 대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남부 내륙에 안개가 조금 껴있고요. 지금 서울의 기온은 6.3도입니다. 날씨 정보였고요. 다음은 이 시각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의 정현정 씨입니다. 네, 월요일 출근길입니다. 4월의 첫날인 만큼 출근길 교통량도 평소보다 비교적 늘었습니다. 먼저 고속도로인데요. 경부고속도로 위주로 혼잡합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은 기흥에서 수원까지 정체고요. 죽전휴게소에서 서울요금소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판교분기점에서 반포까지 제속도 못 내고요. 반대 부산 쪽으로는 한남에서 서초까지, 더 가서는 서울요금소에서 죽전까지 천천히 갑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은 영동선 시점에서 월곶분기점까지 막히고요. 반월터널에서 부곡 역시 밀리고 있습니다. 서울 시내는 올림픽대로 잠실 쪽 주의하셔야겠는데요. 성수대교에서 영동대교 사이 3차로에서는 작업을 하고 있어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전종철의 전격 시사.
4월 10일 총선까지 이제 9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전종철의 전격 시사는 주요 격전지 후보들을 릴레이 인터뷰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서울 송파병 민주당 남인순 후보 만난 데 이어서 오늘은 맞상대인 국민의힘 김근식 후보 만나봅니다. 지금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김근식 후보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근식입니다. 목소리가 약간 쉬신 것 같아요. 예, 많이 잠겨 있습니다. 예. 네네. 서울 송파병에 도전장 던졌습니다. 송파병 국회의원 김근식 이어야 하는 이유 뭘까요? 네, 정권 심판론, 야당 심판론 큰 프레임이 격돌하고 있습니다만 그 이야기를 드리기 전에 송파병에서 김근식이어야 하는 이유는 그동안 지금 현역 의원인 남인순 국회의원께서 우리 송파병에 12년째 지금 국회의원을 하고 계십니다. 3선에 문재인 정부 때는 여당에 힘 있는 중진 의원이셨습니다. 3선에 12년 동안 국회의원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제는 바꿀 때가 되었다. 그리고 12년의 국회의원을 계속하시면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일을 별로 한 게 없다라는 평가가 적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에서는 국회의원이라는 게 지역 일꾼을 뽑는 것이어서 12년 동안 계속 국회의원하면서 별다른 업적과 또 별다른 평가를 받지 못하는 남인순 의원보다는 이제 새롭게 4년 동안 준비되어 있는 힘 있는 여당 후보 김근식 후보로 교체돼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 22대 총선의 의미 어떻게 규정하십니까? 예, 그 총선의 의미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중앙정치에서의 프레임 격돌이라고 보는데요. 이재명 당대표와 조국 당대표가 정권 심판론을 이야기합니다만 저를 포함해서 우리 국민의힘은 정권 심판을 운운할 자격조차 없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범죄 혐의를 받고 수많은 재판 비리 혐의로 형사 피고인이 되어 있는 당대표하고 이미 항소심 2심에서 징역 2년형의 실형을 선고받아서 감옥 갈 날만 기다리고 있는 당대표들이 어떻게 심판 운운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22대 총선은 가짜 심판론과 진짜 심판론이 격돌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재명 당대표와 조국 당대표가 이야기하는 정권 심판론은 일고의 가치가 없는 범죄 혐의자들과 피고인들이 말하는 자기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가짜 심판론이고 네. 지금 우리 국민의힘이 말하는 야당 심판론 그리고 민주당이 사당화되어 있고 민주당이 번번이 국정을 발못 잡고 있기 때문에 거대 야당에 대한 심판론이 진짜 심판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짜 심판론과 진짜 심판론의 대결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네. 만약 22대 국회 입성한다면 어떤 정치 선보이실 생각이세요? 예, 제가 현장에서 국민들 유권자를 만나보면요. 원안들이 많이 쌓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 원안들이란 것은 깊게 패여서 서로 간의 진영 간의 갈등도 있습니다만 언젠가는 풀어야 할 원안들입니다. 그중에 가장 큰 게 저는 왜 범죄 혐의자들이, 왜 전과자들이, 왜 범죄자들이 야당 대표 운운하면서 말도 안 되는 자기 기득권 지키기, 방탄 정당, 방탄 국회, 방탄 총선을 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정말 들끓는 분노와 원성이 있습니다. 저는 이 잘못된 정치를 바로잡는 것. 정말 언제 우리 한국 정치가 이런 적이 있었습니까? 정말 과거의 민주당 수십 년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위해서 싸운 역사와 정통이 있는 정당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재명 당대표 그리고 느닷없이 난데없이 나온 조국 혁신당이라는 당대표가 나와서 세상에 감옥에 가야 할 사람들이 자기들 스스로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야당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잘못된 정치를 바로잡는 게 저는 22대 총선이 가장 해야 될 일이고요. 저도 국회에 들어가면 그걸 바로잡는 데 신경을 쓰겠습니다. 두 번째는 잘못된 것을 바로잡으면서도 갈라진 민심 그리고 분열된 우리 국민들을 통합하는 게 저는 정치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는 여나 야나 극단적 세력보다는 중도와 합리적인 세력들을 규합할 수 있는 좀 더 품격 있고 예의 바르고 그리고 실력 있는 사람들이 여와 야의 주류 세력이 되어서 통합의 정치를 실현하는 데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 후보님과 맞붙는 상대는 3선의 민주당 남인순 후보입니다. 4년 만에 리턴 매치 또다시 만난 남인순 후보 어떻게 평가하세요? 네, 4년 전에는 제가 낙선했습니다.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그때 4년 전과 지금 4년 후에 지금 다시 재격돌하면서 돌아다녀 보면 많이 바뀐 게 있습니다. 첫째는 4년 전에는 제가 사실은 이른바 반수공천으로 와서 그 지역을 오랫동안 다닌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당시에 미래통합당의 정당 지지율 이상을 얻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개인표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4년 동안 당협위원장을 맡으면서 꾸준하게 끈질기게 주민들과 소통하고 민원 해결하고 지역 주민들하고 만나고 이야기하면서 지역을 다지면서 얻은 개인표가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당 지지표 플러스 김근식 개인 지지표가 결합되어 있다는 점이 큰 장점이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남인순 의원이 4년하고 8년하고 12년째 하고 있습니다. 3선의 국회의원입니다. 이제 4년 돼서 16년 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12년 동안 한 곳에서 지역구 국회의원을 하시면서 마땅히 공약을 이행하거나 약속을 지킨 게 많지 않습니다. 그것에 대한 주민들의 대단한 피로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인순 의원에 대한 교체에 대한 여론, 그리고 김근식이 4년 동안 다져놓은 지역에서의 개인 지지표, 이것이 저는 있다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앙정치에서 진짜 심판론과 가짜 심판론이 격돌하고, 입으로는 서민과 약자를 이야기하지만 최근에 양문석 후보 등 이야기를 들어보면 민주당은 입만 진보이지 속으로는 정말 특권 특혜층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에 대한 불만들이 쌓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선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 바로잡을 게 비례 4년에 송파 현역 아마 8년인 것 같아요. 삼선 맞습니다. 의원인 건 맞고요. 예. 맞습니다. 예, 질문 이어갑니다. 김 의원님이 남인순 후보 의뢰 신사선 착공과 관련해서 구체적 실행 계획 찾아보기 어렵다고 이제 지적을 해서 저희가 저번 주에 질문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남 후보는 윤석열 정부의 오세훈 시장이 들어오면서 추진이 안 되고 있다, 이렇게 그런 취지로 반박을 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유래 주민들 만나보면 가장 분노하고 있는 게 유래 신사선입니다. 아니 약속해놓고 왜 지키지 않느냐. 왜 힘 있는 여당 국회의원 때 아무것도 하지 않았느냐. 이것에 대해서 남인순 의원은 반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답변을 내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와서 2022년에 바로 1년 2년 전 아닙니까? 2022년에 윤석열 정부 들어와도 안 된다고 하면 누가 믿습니까? 지나가는 개도 사실은 합리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유래에 있는 5만 명의 지금 주민들이 살고 있고, 유래 신도시를 만들면서 정부가 그 입주하는 입주민들에게 전부 분담금을 걷어서 유래 신사선을 설치해 주겠다고 약속하면서 만들어진 신도시입니다. 그때 남인순 의원 지역구 국회의원이었습니다. 2016년에 재선됐습니다. 그리고 2020년에 재선됐고 문재인 정부의 힘있는 중진 의원이었습니다. 왜 그때 신속하게 추진하지 않았습니까? 추진했다는 노력과 흔적이 있습니까? 그때는 계속 손 놓고 있다가 2022년에 정권 바뀌고 윤석열 정부 들어서고 오세훈 서울시장이 있으니까 이 두 사람 때문에 안 됐다? 누가 믿습니까 그걸? 네, 그 질문은 여기까지 하고요. 자, 그렇다면 김 후보님의 주요 공약 뭡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새로운 공약은 이른바 송파병이 송파의 가불병 지역에서 보면 가장 조금 상대적으로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송파 중심에서 좀 멀어져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지금 1호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는 것은 문정역에서 거여역까지 이르는 문정 근린공원이 상당히 길게 있습니다. 과거에 철도 부지로 만들어 놓은 공원이기 때문에 상당히 길고 넓습니다. 이 문정 근린공원을 이른바 송파병의 명소로서 송트럴파크로 만들려는 공약을 내놓았습니다. 여러분 아마 그 홍대 입구 근처에 연남동까지 있는 연트럴파크를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네. 거기도 철도가 다니던 길을 정말 멋있게 숲길을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지금 송파병의 문화적인 또 관광지 그리고 상권을 발전시킬 수 있는 전 주요한 포인트로 문정역에서 거여역까지 계룡역까지 연결되는 문정 근린공원을 제가 당선이 된다면 신속하게 정말 아이디어를 내서 송트럴파크로 만들 계획입니다. 네, 총선 위기론이 고조되면서 국민의힘 중진 조혜진 의원은 내각 총사 때와 대통령 사과 요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부활절 예배에 참석해서 더 낮은 자세로 국민의 아주 작은 목소리도 귀 기울이겠다 이렇게 말했고요. 한동훈 위원장은 국민의힘과 정부가 부족하고 잘못한 부분이 있다는 걸 인정한다. 그걸 바꿀 테니까 믿어달라 호소했습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들 어떻게 보셨어요? 맞습니다. 지금 대통령에 대한 불만 그리고 집권 여당에 대한 불만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건 우리 지지자들이 더 걱정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대통령과 집권 여당에 대한 불만은 태도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무슨 정책을 잘못했거나 우리 집권 여당이 정책을 잘못한 거라기보다는 대통령의 태도, 집권 여당의 그동안 이른바 핵관이라고 불리는 분들 그리고 이미 용핵관이니 윤핵관이니 하면서 친윤이라고 하시는 분들의 태도의 문제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태도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을 지금이라도 바로잡고 시정하기 위해서는 대통령부터
우리 당 지도부부터 겸손하게 겸허하게 태도를 좀 바꾸는 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혜진 의원이 말씀하신 내각 총사퇴하는 동의하지 않고요. 그러나 대통령께서 어제 부활절 예배에 가서도 진솔하게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좀 더 기회가 있다고 한다면 이번 선거 직전에라도 대통령께서 긴급 기자회견을 여셔서 정책이 잘못된 게 아닙니다. 태도의 문제에 이 대통령께서 진솔한 사과와 어떤 국민께 드리는 반성의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이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악어의 눈물에 속으면 안 된다. 반성한다고 해놓고 바꾼 일 없다. 대국민 사기 행위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세요? 바로 그것이 이재명 당대표가 말하는 선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책이 잘못된 걸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저 정치 공세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나 이재명 당대표와 조국 당대표가 하는 행태는 무엇입니까? 본인의 범죄 혐의, 본인의 사법 리스크, 본인의 감옥행, 본인의 형사 피고인으로서의 불리한 이치 이런 걸 방탄하기 위해서 당을 만들고 당대표를 하면서 자신의 측근들로 모든 사람을 공천하면서 국회를 자신의 범죄 혐의와 사법 리스크를 비호하고 옹호하고 방탄하기 위한 합법적 도구로 쓰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그런 말 할 자격이 있죠. 저는 그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야당 대표의 말에 일정 정도 수긍하는 국민들이 계시다고 한다면 저는 한없이 어제 그제 한동훈 당대표,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어제 우리 송파에도 왔습니다만 제가 옆에 있었습니다만 우리가 국민의힘이 민주당과 다른 점은 우리는 국민들이 요구하고 시정을 요구하면 정말 절실하게 귀담아 듣고 노력하고 바꿉니다. 그래서 황상무 시민사회수석 사표 내지 않았습니까? 이종섭 제사 사표 내지 않았습니까? 저는 우리는 국민의 요구와 눈높이를 겸허하게 뼈저리게 받아들인다는 저는 수용의 자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서 대통령께서도 진솔하게 대국민 사과라든지 또 대국민 어떤 기자회견을 하시는 게 필요하지만 이재명 대표, 조국 대표는 사과 한 번 한 적 있습니까? 그들이 지금 징역 이전에 실형을 받고 징역이 확실시 되는 사람인데 한 번도 사과한 적 없고 검찰의 조작이고 검찰의 기획이고 검찰 독재라고 이야기하면서 오히려 자기들 스스로를 비호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지켜달라고 정치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국민들을 지키기 위해서 할 겁니다. 네. 양문석 민주당 경기 안산갑 후보는 서울 서초구 아파트를 31억 원에 구입할 당시에 대학생이었던 딸 명의로 11억 원 대출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양 후보는 편법이었다 사과하고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사기 대출이다 이제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바로 그런 겁니다. 민주당의 이재명 당대표, 조국혁신당의 조국 당대표, 당을 이끄는 당대표가 그런 범죄 혐의에 무감각하고 굉장히 도덕적으로 몰상식하기 때문에 그들이 공천한 사람들 굳이 비단 양문석 후보뿐만 아니라 지금 조국혁신당의 박은정 비례대표 1번 후보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일반 서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 정말 특권 중에 특권이고 특혜 중에 특권이고 편법 중에 편법으로 수십억의 돈을 편법적으로 혜택을 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그들의 태도는 무엇입니까? 잘못한 게 없다. 편법이지만 사기는 아니다. 이게 그들이 항상 일반된 반복되는 논리입니다. 조국 전 장관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2019년에 그 조국 사태가 났을 때도 한 번도 자기 스스로의 잘못을 인정한 적 없고 그것을 오히려 검찰 독재로 몰아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재명 당대표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양문석 후보 정말 누가 봐도 입만 열면 서민을 이해하고 입으로는 약자를 이야기하면서 누가 봐도 불법적인 편법 특혜 대출로 그 강남의 금싸라기 아파트 산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왜 사과하지 않죠? 그들이 과연 국민을 위하고 서민을 위하고 약자를 위한 정치를 하는 집단입니까? 저는 우리 국민들 그리고 아직까지 투표를 결정하지 못하고 후보를 선택하지 못하는 분들에게 결정적인 선택의 기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양문석 후보는 또 사기 대출이라고 보도한 언론사 자신이 잠적했다고 보도한 언론사 고소하겠다. 가짜 뉴스 터져나온 언론 개혁하고 싶다. 당선되면 징벌적 손해배상 반드시 관철시키겠다. 이렇게 격앙되게 말했습니다. 자신의 대출 문제 항변하다 꺼내든 언론개혁 외침.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게 그들의 수법입니다. 그게 그들의 아주 일관된 수법인데요. 이재명 대표와 유사합니다. 이재명 대표 보십시오. 성남시장 시절에 대장동, 성남 FC, 유래 모든 사업에 있어서 엄청난 대형 부정부패 비리 혐의로 재판을 여러 개 받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의 논리가 무엇입니까? 야당 당대표가 되고 대선 후보가 되더니 윤석열 정부 끝장내겠다. 검찰 독재 끝장내겠다. 오히려
자신을 향한 자신의 범죄 혐의를 향한 검찰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 다른 식의 공격 포인트를 만들어냅니다. 조국 대표도 마찬가지죠. 자신이 이미 정경심 교수 실형 4일조 자기 딸도 이미 다 취소됐죠. 본인 스스로도 2심에 징역 2년 받았죠. 명백히 사법적으로 판결난 것임에도 불구하고 검찰 독재에 끝내겠다. 이게 그들의 방식인데요. 양문석 후보 똑같은 방식이죠. 편법과 특혜 대출인 것을 인정하면서도 내가 국회에 들어가서 언론개혁하겠다. 이런 식입니다. 자신들의 죄와 자신들의 잘못과 반성을 하지 않고 자신들을 겨냥하고 자신들 비판한 사람들 대상을 향해서 그들을 끝장내겠다고 하는 정말 아전인수이자 적반하장의 파렴치한 수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준혁 민주당 수원정 후보는 과거 박정희 전 대통령과 일본군 위안부 비하 발언으로 논란이 돼 왔는데, 그런데 KBS가 어제 단독 보도한 내용을 보니까요. 지난해 북한 무인기가 우리 영공을 침범해서 좀 안보 위기감이 있던 시점에 유튜브에서 윤 대통령과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은밀한 합의로 국지전을 일으킬 수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북한 정치 대북 정책 전문가인 김근식 교수님께서는 이런 발언 어떻게 보십니까? 바로 그런 분들의 정말 그 막말 잔치, 아무 말 대잔치가 돌아온 부메랑이 되는 겁니다. 그 김 후보가 뭐 한신대에서 사학과 교수였다니까 뭐 정저대왕 이야기하고 뭐 친일파 이야기하는 건 그것도 사실은 막말이고 말도 안 되는 용배창과 또 이재명 참 찬양가였습니다만은 그분이 이야기하는 정저대왕을 이재명이 빗댄 것 자체는 국민들이 웃을 일이고요. 그분이 이야기한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그런 말도 안 되는 성관계 발언들은 정말 납득하기 어려운 막말인데요. 근데 그건 그렇다 치더라도 지금 우리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분이 역사학자인데 아니 왜 무인기 사태 났을 때 그런 말도 안 되는 음모론을 이야기하죠? 그런 것들이 바로 이 민주당과 이재명을 옹호하는 사람들, 또 조국 당대표를 옹호하는 사람들이 그들의 개딸 일부 전체주의 진영 세력들, 그리고 조국 사수대 세력들에 편승하고 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저 사실관계도 없고 확인도 안 되고 그저 아무 말 대잔치를 벌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누가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반면에 같은 지역구 국민의힘 이수정 후보는 그 윤 대통령이 말한 대파 한 단이 아니라 한 뿌리였다, 이렇게 얘기했다가 이제 나중에 사과했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어요? 그 부분도 우리가 정말 머릿속에서 사과하고 반성해야 할 일이라 생각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국민들이 우리 대통령 그리고 우리 정부 우리 여당에게 그래도 불만을 갖고 있는 것은 태도의 문제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태도의 문제가 뭐냐면 그저 대통령 감싸기, 그저 친윤 감싸기, 그저 핵관 감싸기, 이런 것으로 일관해 왔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피로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냥 제 추측건데 이수정 후보께서도 대통령의 발언들을 이렇게 옹호하다 보니까 제가 볼 때 심각한 실수를 한 것 같은데요. 우리 당 후보 그리고 지금 우리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전국을 돌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고개를 더 숙이겠다. 우리는 국민들이 요구하면 겸허하게 뼈저리게 받아들이고 밤새 고민해서 그걸 풀겠다. 사과하겠다. 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관섭 수석이 사표를 황상무 수석이 사표를 냈고 이종섭 대사가 사표를 냈습니다. 그런 식의 좀 더 겸허하고 국민들의 따가운 질책에 우리가 겸허하게 반성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선거 전인 막바지 치달으면서 양당 대표들 입도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민주당식 정치 비난하다가 욕설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세요? 그건 욕설이 아닙니다. 저도 그걸 들어봤는데요. 그건 욕설이 아니라 우리 국어 사전에 다 나오는 이야기고요. 욕설은 민주당이 그동안 했던 성관계 관련해서 이야기했던 욕설들, 뭐 민주당의 의원이 어떤 의원이 이야기했던 GSGG 같은 그런 게 욕설 아닙니까? 욕설이 아니라 그것은 여야 대표가 정치적 공방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상대당 대표를 비판하기 위해서 쓰여지는 우리 국민들이 일상적으로 쓰는 단어입니다. 저도 그래서 오늘 아마 인터뷰 중에 좀 더 감정이 격해서 말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제가 욕설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우리 국민의힘의 모든 후보들 그리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이슈해서는요, 품격 있고 예의 바르고 절제된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국민의힘을 선택하면 아르헨티나와 같이 정치 후퇴로 나라가 망할 것 같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라 망할 것 같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아르헨티나 이야기할 때도 정말 제가 볼 때 제가 정치학자 아닙니까?
정말 모순 덩어리의 정말 선동가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아르헨티나의 정치사를 보시면 알 겁니다. 과거에 페론 대통령이 있었던 페로니즘이 있었습니다. 그게 사실은 페로니즘이라는 게 대표적으로 정치학계에서는 이 포퓰리즘의 전형입니다. 그것 때문에 남미가 잘 나가는 중진국이었다가 한순간에 경제적으로 후진국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최근에 어떻게 됐습니까? 룰라 대통령, 좌파의 포퓰리즘의 대부였습니다. 룰라 대통령이 집권하면서 아르헨티나 경제 위기로 거의 폭망 직전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룰라 대통령을 뒤이은 또 다른 좌파 포퓰리즘 대통령이 계속 나왔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지금 시간이 한 30초 정도 남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민들께 송파병 유권자께 호소 한 말씀 짧게 해주세요. 네, 40일 총선은 가짜 심판과 진짜 심판이 격돌하는 날입니다. 가짜 심판에 현혹하지 마시고 진짜 심판을 해주시고요. 더욱더 진짜 심판은 11년 동안 계속 송파병 지역에서 국회의원직을 수행하고 계시는 우리 남인선 의원에 대해서 제대로 평가하고 심판해 주셔서 선수 교체, 대표 교체, 국회의원 교체로 저 김근식을 선택해 주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서울 송파병 김근식 국민의힘 후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종철의 전격시사 1부 순서 여기서 끝내고 2부가 이어집니다. KBS 라디오 기후위기 대응 캠페인 지구를 네, 안녕하세요. 다시입다 연구소 정주연입니다. 환경을 파괴하는 것은 소비 자본주의 사회가 만들어낸 결과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소비를 대표하는 것은 무엇이 있는지 생각해 보니 옷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그 옷을 대표로 해서 우리가 소비를 많이 줄여야지 환경을 위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시민들께 제안드리고 있는 그 지속가능한 의생활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소비를 많이 줄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옷을 오래 입고 멀쩡하지만 잘 안 입게 되는 옷들도 있잖아요. 그런 옷들은 서로 나누고 교환해서 입자. 이렇게 중고 옷들에서 개성을 찾는다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우리의 옷은 환경에도 큰 악영향을 끼치지만 우리의 인체에도 악영향을 많이 끼치고 있습니다. 70%가 육박하는 의류 소재를 합성섬유로 만들고 있기 때문이에요. 합성섬유는 바로 플라스틱의 일종이고요. 우리가 세탁을 할 때마다 그리고 새 옷이면 새 옷일수록 입을 때마다 우리가 움직일 때마다 미세 플라스틱이 돼서 그게 다 고스란히 바다로 흘러나가서 물고기가 그 미세 플라스틱을 먹고 그걸 우리가 밥상에 다시 올려서 우리가 먹고 그래서 우리 인체에도 미세 플라스틱이 이제 흘러다니는 이유는 바로 우리 옷에서 대부분의 그 원인을 찾을 수가 있기 때문에요. 옷 살 때 무척 주의를 해서 사야 될 거고요. 안 사는 게 참 중요하겠지요. 뜨거워지고 있는 지구. 지금 우리의 문제입니다. KBS 라디오 기후위기 대응 캠페인 지구를 지켜라 였습니다. KBS 58분 날씨. 내 마음 고요히 고운 봄길 위에 하늘 우러르고 싶다는 식구가 있는데요. 오늘 봄날 만끽하기 좋은 그런 날씨가 되겠습니다. 하늘은 맑겠고 낮 기온도 많이 오르겠습니다. 그러나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도 이상 크게 나니까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 7.6도로 출발하고 있는데요. 한낮의 기온은 서울과 강릉이 18도로 활동하기에 가장 적정 온도가 되겠습니다. 대전 20도 등 전국적으로 15도에서 23도 분포가 되겠고요. 오늘은 20도 언저리까지 오르고 내일은 20도 넘는 지역이 상당히 많겠습니다. 서울 23도 등 13도에서 24도 되겠고요. 아침 기온 서울 8도 등 2도에서 12도로 오늘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오늘 중부와 경북 내륙의 경우 서리가 내리고 얼음이 오는 곳 있을 걸로 보이니까요. 농작물 관리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일교차는 오늘 15도 이상, 내일도 크게 나겠고 내일은 점차 흐려져 남부와 제주로는 비 소식이 있습니다. 특히 모레까지 제주의 경우는 천둥, 번개, 돌풍 동반해서 강한 비와 더불어 최대 100mm, 120mm 안팎의 많은 비가 쏟아질 걸로 보여서 미리 산사태 등 안전사고에 대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7.6도입니다. 강혜종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전종철의 전격 시사.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방침에 반발해서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난 지도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이런 가운데 의대 교수들까지 사직서를 제출하겠다고 나서고 있어서 환자들의 불안, 국민들의 걱정도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병원 상황은 어떤지, 또 해법은 없는지 최희선 보건의료노조 위원장과 함께 짚어봅니다. 최 위원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침 일찍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위원장님, 우선 저희 청취자분들 위해서 보건의료노조가 어떤 직역분들로 구성되어 있는지, 또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간단히 소개부터 좀 해주세요. 네, 저희 보건의료노조는 의사를 제외하고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간호사, 간호조무사,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원무팀, 시설, 청소 다양한 직종의 노동자들이 있고요. 그리고 저희 보건의료노조는 우리 보건의료 노동자들의 근무 여건을 향상하는 것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건강권, 생명권을 위해서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불법 의료 근절이라든지 환자 안전, 의료 서비스 질 향상에 대한 것들도 함께 정부와 논의하고 있습니다. 네, 전국적으로 노조원이 한 몇 명이나 됩니까? 저희 보건의료노조에는 한 200여 개 지부가 있고요. 조합원 수는 한 9만 명에 가까이 9만 있습니다. 명. 네. 많군요. 그 병원 그 근로자들이라 그럴까요? 의사 제외하고 네. 그 수는 전체 합하면 몇 명쯤 됩니까?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전국에 한 6, 70만 명으로 알고 있고요. 그중에 네. 9만 명 정도가 저희 노조원입니다. 가장 큰 노조인데 네네. 그 한국노총에 있는 그 노조는 한 10,000명밖에 안 된다고 하잖아요. 아, 10,000명 그렇죠? 조금 넘습니다. 예. 근데 9만 명이면 가장 큰 노조인데, 그러니까 작은 병원들이 전국에 워낙 많다 보니까 이렇게 뭐 가입하지 않는 데가 많은가 봐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병원 상황 본격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의대 교수들이 전공의들을 지키겠다면서 사직서를 내고 있습니다. 오늘부터는 근무 시간 이제 줄이겠다 이렇게 하는데요. 현재 상황 어떤지 좀 설명해 주세요. 네, 벌써 전공의들이 사직을 한 지가 42일째 접어들고 있고요. 오늘 의대 교수들도 사직서를 많이 대부분 제출했습니다. 오늘부터는 또 근무 시간을 조정하겠다. 이렇게 되면은 수술도 많이 축소될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그래서 현장에서는 오히려 더 많은 진료 파행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환자들은 더 많이 불안해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대로 특히 이제 병원 진료 차질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응급실이나 수술 여기가 더 어려운 상황일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대부분 수술 건수는 지금 40%에서 50% 정도밖에 안 되고 있고요. 네. 더군다나 응급실에도 전공의가 없기 때문에 응급 구조사들이 그 일을 대신하고 있는데 이것도 솔직히 불법 의료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응급실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니까 응급실을 찾던 환자들이 돌아갈 수밖에 없고, 그래서 또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고요. 또 얼마 전에도 그런 안타까운 어린이 사망 사건이 생겼는데요. 더군다나 입원 환자 비율도 50% 미만으로 줄어들면서 지금 중증, 외상, 응급 환자들이 가장 피해를 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게 갈등이 계속되니까 국민들, 특히 환자들, 또 환자 가족 이게 걱정이 크거든요. 현장 다니면서 여러 환자분 그리고 그 이제 옆에서 지키고 있는 가족들 많이 만나셨을 겁니다. 네. 어떤 말씀들을 하세요?
환자분들은 지금 굉장히 많이 불안해하고 힘들어하고 계십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것 때문에 더 불안한데요. 우리더러 어떻게 하라는 거냐, 아니면 정부와 의사들이 왜 우리 죄 없는 환자들을 이용하는 거냐, 아픈 게 죄냐, 이런 이야기들을 정말 많이 하고 있는데 같은 보건의료 노동자들로서 굉장히 좀 부끄럽고 죄송한 마음이 있습니다. 환자들 입장에서는 이번 사태가 하루빨리 해결되기를 정말 바라고 있는데요. 치료를 받아야 될 환자들이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치료를 포기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상황이고 처음에는 좀 실망하고 빨리 해결되기를 바랬지만 지금은 좀 분노에 가까운 상태입니다. 네. 특히 이제 중증 환자들, 좀 생명이 절박한 그런 환자들이나 그 가족들이 더 절박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죠? 네. 그런 사례들도 좀 보셨죠? 그렇죠. 그런 환자들을 위해서라도 좀 빨리 정상화가 됐으면 좋겠고요. 지금 암 발병했는데 사기고 수술을 할 수 없다라고 했을 때는 정말 절망적인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건의료 노조의 주축이라 그럴까요? 가장 힘세다 그럴까? 그런 부분이 역시 이제 간호사인데 의사들이 떠난 자리를 간호사들이 일부 메우고 있습니다. 네. PA 간호사, 즉 진료 보조 간호사와 일반 간호사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일단 좀 설명을 해 주세요. 네. 저희 진료 보조 간호사라고 해서 PA 간호사라고 부르는데요. 사실 우리나라 의료법에는 PA 간호사가 없습니다. 의사와 간호사 그리고 전문 간호사들은 있는데요. 전문 간호사는 3년 이상의 실무 경력을 가지고 대학원을 졸업하고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들을 전문 간호사라고 합니다. 근데 전공의가 부족하기 때문에 의사 업무를 대신하는 간호사가 필요했고 그 간호사들을 저희가 PA 간호사라고 불러왔는데요. 이것은 자격증이 있거나 그 교육 과정이 있었던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불법적인 의료 행위라고 얘기해 왔습니다. 네. 근데 이번에 전공의가 그 자리를 비우니까 이 PA 간호사를 활용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일단은 간호협회도 이제 이거를 양성화해야 된다라고 그러니까 수용한 거죠. 일단 이 상황이 급하니까 얘기를 하고 있는데 현재 PA 간호사가 전국적으로 17,000여 명에 이른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만큼 의사 업무를 대신하는 간호사가 많다는 얘기라서 이것을 줄일 수는 없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PA 간호사는 이제 그렇고 그다음에 일반 간호사는 일단 간호사의 업무를 하는 사람들을 일반 간호사라고 얘기합니다. 네. 자. 그럼 이게 정부가 필요에 의해서 이제 그 간호사 측에다가 요구를 해가지고 또 이제 요번에 이렇게 하게 됐는데 일을 좀 긴급하게 업무를 하게 됐는데 그렇게 피해 간호사 업무 영역 확대해주고 그렇다 보면 어떤 그 법적인 보호 장치도 이제 마련해줄 필요가 있는데 정부가 그렇게 하겠다고 했거든요. 네. 실제로 이제 효과가 있을까요? 정부가 이번에 이제 보건의료 단계를 심각으로 옮기면서 PA 간호사를 이제 시범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하고 법적으로 보호해주겠다 이러고 있는데요. 그 업무 범위를 의료기관장과 간호부장 업무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하고 그 범위 안에서 하는 것은 법적으로 보호해주겠다고 하는데 그 법적 책임을 의료기관장이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업무를 시키는 정부는 정부는 그 책임을 면하고 의료기관장한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고요. 더군다나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그 행위를 한 사람에게 민형사상의 소송을 걸 수가 있는데요. 그럼 간호사들이 그렇죠. 저 책임을 받을 수 있다? 그런 뜻이세요? 네네. 그러나 약간 뭐라 그럴까 좀 보완해야 될 점이 있다 그런 말씀이시죠? 네. 지금 어쩔 수 없이 하고 있지만 불안한 상태에는 맞습니다. 네, 정부가 진료 차질 최소화하기 위해서 군의관, 공중보건이 일부 활용하겠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병원 현장에 투입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료 인력 부족 메꿔주는 효과가 좀 있습니까? 아무래도 의사 업무를 대신해주고 있기는 하는데요. 군의관이 군의관이나 공중보건의가 투입된다 하더라도 병원 업무가 병원마다 다 시스템이 다르고 그리고 특히 수술 같은 경우에는 팀워크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갑자기 팀워크 이루어지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지금 많이 도움이 되고 있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또 아울러서 이 같은 대책이 취약한 지역 의료 체계 더 악화시킨다.
이런 지적도 있어요.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실제로 지역에 있는 공공병원은 평소에도 의사가 부족하기 때문에 공보위가 그 의료진을 대신해 왔는데 지금 상급 종합병원으로 수도권으로 공보위가 빠져나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도 의료 공백이 생기고 있고 네. 군의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그렇군요. 자,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으로 인한 이제 대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도 증원 규모에 대해서 좀 더 유연하게 대응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반면 정부는 의료개혁 문제를 흥정하듯 뒤집는 일은 없을 것이다. 지금까지 이제 이런 입장 고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펼쳐질지 봐야겠지만요. 자, 이런 상황, 지금 이런 상황 어떻게 보세요? 기본적으로 의대 증원은 대폭 늘려야 하는 게 맞고요. 그리고 의료 현장에 아까 PA 간호사가 17,000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의사가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네. 그래서 2,000명이 좀 더 유연하게 해야 하느냐. 증원 규모를 놓고 강대강 대치를 계속 할 것이 아니라 언제 의대 증원 규모를 몇 명으로 할 건지 언제부터 언제까지 몇 명으로 증원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논의가 좀 필요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이제 의협 회장으로 새로 선출된 이면택 당선자는 의대 증원이 아니라 감축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 정부와 의료계가 핵심 쟁점 놓고 정반대 방향으로 이제 가는 게 아니냐 싶은데 과연 대화가 제대로 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참 걱정인데요. 국민의 대다수는 의사가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의협 회장으로 당선되신 분은 500명에서 1,000명을 더 감축해야 된다 이러고 있어서 굉장히 이제 더 걱정입니다. 더군다나 임 당선인은 지금 그 전공의들이 피해를 보면은 총파업을 하겠다 이러고 네. 있는데요. 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보건의료노조가 임 당선인에 대해서 날선 비판을 했습니다. 네. 노조에서 이렇게 비판한 이유 뭔가요? 방금 말씀드렸지만 대화를 하고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지금 이 중요한 시기에 당선된 의협 회장은 오히려 의사 수가 부족하다라고 하고 우리 전공의들의 뭐 손 하나 다치면 총파업을 하겠다고 하고 있는데요. 이건 바람직한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대화가 절실하다 그런 말씀이시죠? 네. 그래야 서로 이제 또 양보도 해야 되고. 자, 의대 정원 문제 놓고 양측 대화가 이제 한 발짝도 아직은 못 나가고 있는 사이에 윤 대통령이 의료계 향해서 예산 함께 논의하자 이제 제안을 했고 그다음에 오늘 의료개혁 관련 대국민 담화를 한다고 하네요. 네. 그래서 뭐 약간 주목되는 부분이 있고 어저께 더 낮은 자세로 국민들 경청하겠다 이렇게 또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 부활절 연합 예배긴 했지만 네. 자리가 그래서 이제 그 앞으로 어떻게 될까 좀 어떻게 기대를 좀 하고 계세요? 저는 좀 사태 해결을 위해서 좀 방안이 나왔으면 싶은데요. 네. 의사 정원 2,000명에 대한 부분이 나오지 않는다고 하면 의사들은 또 뭐 대화를 하지 않을 거라고 해서 좀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는 그런 자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자, 보건의료노조에서는 사태 해결을 위해서 사회적 대화체 구성을 제안을 했습니다. 네. 어떤 형태로 대화체를 구성하자는 제안인가요? 지금은 정부와 의사단체의 강대강 대치가 계속되고 있고 자존심 싸움으로 좀 어느 한쪽이 꺾여야지 대화가 될 거라는 생각이 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대화의 장이 열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의사와 정부 단체뿐만 아니라 의료기관의 노사라든지 환자단체, 소비자단체, 시민사회단체가 어떤 장을 마련해서 그 안에서 해결책을 모색해보자라는 취지입니다. 자, 지금 말씀하신 건 환자단체, 소비자단체, 시민사회단체까지 같이 해서 같이 한번 툭 터놓고 얘기해보자 그런 뜻이네요. 네. 자, 정부가 의대 정원 늘리려고 하는 게 이제 가장 큰 명분이 필수 의료 분야 그리고 지역 의료 체제 의사 부족으로 위태롭다 이런 명분이거든요. 그러면 그 의대 정원 늘리면 필수 의료, 지역 의료에 실제로 도움이 될까요? 당연히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지금은 이제 필수 의료, 지역 의료에 지원하는 의사들이 없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는데요. 의사들은 그런
의대 정원을 늘리지 않고 배치의 문제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의대의 정원을 늘리지 않은 상태에서 필수 의료, 지역 의료에 어떻게 배치하자는 것인지 저는 의사들이 설명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비필수 인기 진료과 개원이들을 종합병원에 어떻게 남길 것인지 이런 것들도 설명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울러 이제 보건의료노조는 해법으로 네. 지역 의사제와 개원 커터제 도입 그리고 공공의대 설립 등을 제시한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지역 의사제는 지역 의료에 복무할 의사를 양성해서 10년 이상 지역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을 마련하자는 것이고요. 개원 쿼터제는 종합병원 필수 의료에 근무하는 의사들이 비필수 인기 진료과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지역별, 진료과별 개원 할당제를 도입해서 무분별한 개원을 통제하자는 것이고요. 그리고 공공의대 설립은 공공병원에 복무할 의사들을 아예 정부가 국비로 양성해서 10년 이상 안정적으로 근무하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네, 그 세 가지를 골자로 해서 지금 제시를 하고 계시군요. 네. 자, 정부에서는 단순히 의대 정원만 늘리는 게 아니라 필수 의료 패키지 정책 등으로 필수 의료 분야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이제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사단체는 필수 의료 패키지 폐기하라고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 이제 객관적으로 이렇게 보실 테니까 필수 의료 패키지 효과가 있을까요? 필수 의료 패키지는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지역으로 필수 의료를 하기 위해서는 다만 정부가 발표하고 있는 필수 의료 패키지에는 너무나 구체적이지 않고 그냥 지역 의료를 강화한다 이렇게 선언적인 내용만 들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내용을 조금 더 논의를 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그때 같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이 나왔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네. 그렇게 이제 추측을 하고 계신 거고요. 자, 우리 의료 체계가 민간 대형 병원 중심으로 짜여져 있는 것이 문제다 이런 지적도 나옵니다. 네. 국립의료원, 시립병원 같은 공공병원, 공공의료를 강화하자 이런 취지의 그 얘기일 텐데 현재 공공병원은 어떤 상황입니까? 공공병원은 이제 국립대병원, 지방의료원, 적십자병원 같은 곳을 말하는데요. 지금 공공병원이 굉장히 취약합니다. 우리나라는 10%도 안 됩니다. 공공병원이. 네. 90% 이상이 민간병원에 의존하고 있는데 저희가 코로나 시기에 공공병원이 그 코로나 환자들을 다 전담병원으로 했거든요. 많은 역할을 했죠. 네네. 그러면서 환자들도 떠나고 의료진도 떠나면서 공공병원이 많이 무너졌고 지금 코로나가 지난 다음에도 공공병원을 찾는 환자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단시간적으로 공공병원을 확대하고 강화할 것이 아니라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공공병원도 더 늘리고 공공병원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실제로 이제 일반 환자 입장에서 보면 민간 병원, 특히 민간 대형 병원 이런 데 서비스가 더 좋다고 일반적으로 느끼고 있어요. 그러니까 환자 입장에서는 자연스럽게 그쪽에 가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공공병원에 더 훌륭한 의료진도 가고 시설과 장비도 더 충원해야 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자, 보건의료노조에서 현재 의료체계 비대칭 해소하기 위해서는 비급여, 실손보험을 통제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제가 이제 언론을 통해 봤습니다. 비급여, 실손보험 문제가 필수 의료를 실제로 약화시키고 있다고 보세요? 네, 그렇습니다. 피한성이라고 들어보셨나요? 피부과, 안과, 성형외과 같은 네. 비필수 인구 진료과에 비급여와 실손보험이 굉장히 많이 이용되면서 그쪽이 돈을 많이 벌게 됩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는 필수 의료를 해야 될 의사들이 피한성으로 많이 빠져나가고 비필수 인기 진료과로 빠져나가게 되는데요.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는 반드시 비급여나 실손보험에 대해서 규제가 더 강화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마지막 질문 드리기 전에 뭐 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보건의료노조 자체가 워낙 이제 거기에 간호사들이 주축이다 보니까 네. 그 간호사 위주로 또 운영되는 게 아니냐 이런 비판이 한때 좀 있었나 봐요. 그런 부분은 좀 어떻게 위원장님께서도 신경을 쓰고 계세요? 간호사 위주의 정책만 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저희는 그 병원 안에는 60여 개의 직종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네. 가장 많은 인원수를 차지하는 것이 간호사이기 때문에 네네. 그렇게 보이는 것이고요. 전체 직종에 대해서 그리고 환자의 안전권을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우리 최희선 위원장님 입은 재킷에
가슴 위에는 뭐라고 써 있냐면 전국 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돈보다 생명을 이 구호가 써 있네요. 돈보다 생명을. 아주 제가 눈에 띄어서 몇 번 그 질문을 하면서 봤습니다. 자, 돈보다 생명을 말씀하셨는데 앞서 잠시 언급했습니다만 지금 마지막 질문입니다. 지금의 사태를 풀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하고 계신 해법 다시 한번 좀 짚어주면서 정리해 주세요. 우선 가장 시급한 것은 먼저 진료 정상화를 먼저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정부는 대화하자고 하면서 2,000명을 고소하고 의사는 2,000명이 고소되면은 대화를 하지 않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가장 우선적인 것은 환자를 생각해서라도 진료를 정상화하고 그리고 대화의 장을 열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두 강대강 대치가 대화의 장을 열지 못하기 때문에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라도 반드시 이 문제가 빨리 해결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희선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위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휴전 협상 관련 소식을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박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휴전 협상이 재개됐어요. 네, 어제부터 재개가 됐습니다. 31일, 그러니까 이스라엘 시간으로 31일인데 이제 우리 시간으로는 좀 얼마 안 된 시점부터 협상이 재개가 됐고요. 그 장소는 이집트의 수도 카이로입니다. 지금 카타르하고 이집트가 이 양쪽 세력을 계속해서 중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통 중재 협상이 이 지역들에서 열리고 있어요. 제3의 장소에서 열리는 거죠. 네. 근데 이번에는 가능성도 조금 이전보다는 높아 보이는 게 지금 이스라엘 총리실에서 협상 전략을 논의했다. 이런 내용을 공개를 했거든요. 즉 협상 전략을 논의했다라는 거는 그래도 얘기를 해볼 생각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 전에 상당히 완고했었는데, 그죠? 네, 그렇죠. 네네. 그리고 이런 표현도 나왔어요. 모종의 여지가 있을 거다. 그래서 일단은 지난번 협상보다는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희망을 가지고 있는 희망을 걸게 되는 그런 표현이 좀 나왔고요. 최근에도 협상 시도가 있었어요. 지난달 18일에 카타르 도하에서 있었는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중재하는 지역에서 한 거죠. 근데 당시에 결론을 못 내렸고 결국 결렬이 됐는데 그때 쟁점이 됐던 건 뭐냐면 하마스는 이걸 요구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먼저 철수 기한을 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영구 휴전 날짜에 합의를 하자. 그러니까 이 얘기는 요약을 해보면은 일단 이스라엘 물러나고 그 다음에 영구 휴전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던 거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이 받아들이지 않았고요. 그다음에 이스라엘이 제안을 했던 거는 우리 인질 40명 돌려보내주고 그다음에 대신에 팔레스타인 보안사범 800명 돌려주겠다. 그러니까 교환하자라고 제안을 했던 거죠. 그런데 이 얘기가 진행되던 와중에 저희도 이제 소식 전해드렸었는데 지난달 25일에 유엔 안보리가 즉각 휴전해라 이렇게 결의안을 채택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마스가 바로 이스라엘 제안을 거절을 해버립니다. 왜냐하면 휴전이 되겠구나 이렇게 좀 기대를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그럼 우리도 안 해 이렇게 되면서 결과적으로 아예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했던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네. 아까 말씀하시기 약간 좀 그 전보다는 기대, 희망이 조금 있다고 했는데 그래서 협상이 어느 정도 진행될 거라고 이제 보시는 건가요? 조금 더 가능성은 높아졌는데 그래도 쉽지는 않을 거다. 이런 요소들이 좀 몇 가지가 있습니다. 네. 넘어야 할 산이 많은 건데 일단 지금 요구하는 것 자체가 서로 좀 달라요. 그러니까 하마스는 기본적으로 영구적인 휴전하고 이스라엘군의 완전 철군을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근데 이스라엘은 사실은 이제 기본적으로는 한국가만 있어야 된다는 이런 생각이 있고 하마스는 몰아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네. 기본적인 입장 차이가 있고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미국의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이 이스라엘을 군사적으로 도와주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전 세계가 좀 등을 돌려도 미국만 우리를 도와준다면 그러면 이 전쟁에서 물러날 이유가 없는 그런 상태거든요. 그런데 그제 워싱턴 포스트 보도를 보니까 미국이 이스라엘 무기 지원을 또 승인을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다가 뭐 MK48 폭탄이랑 MK82 폭탄 이런 거 한 2,000여 개를 인도하는 안을 승인을 했다라는 보도가 나왔거든요. 네. 그럼 이 의미는 뭐냐면 뭐 기존에 이제 그 공식적으로 그 국제적으로는 명확하게 도와주겠다라는 입장을 그 기권을 하면서 유엔 안보리 결의안 채택할 때요. 뭐 그렇게 명시적으로 못했지만 사실은 무기를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이 얘기는 지원이나 마찬가지네. 그렇죠. 그리고 유엔 안보리 결의안도 사실은 별로 신경 쓰지 않고 있다 이런 의미도 되는 겁니다. 네. 자, 미국은 러시아가 유엔 안보리 무시한다. 러시아는 미국이
유엔 안보리 부시나 서로 이제 시각이 다르겠네요. 네, 그렇죠? 결국 뭐 힘의 논리가 국제사회에선 가장 뭐 통용이 된다라고밖에 볼 수 없는 장면이기도 하죠. 네, 최근에 안보리가 즉각 휴전 결의안 채택했습니다. 그럼 이것도 소용이 없게 되는 건가요? 점차 좀 그런 분위기로 가고 있습니다. 미국이 거부권은 그래도 안 쓰고 기권을 해가지고 안보리 결의안이 채택이 됐던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 시간에도 미국이 길은 열어줬다 뭐 이런 정도의 표현을 썼는데 결과적으로는 무기 지원을 해버리다 보니까 이게 결의안이 좀 무력해지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 구속력이 관건이었는데 미국은 구속력 없다는 입장 꾸준히 밝히고 있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여기 하나 덧붙여서 봐야 되는 거는 그 상대국이 되는 팔레스타인 있잖아요. 여긴 유엔 회원국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안 지킨다고 하더라도 당사자국이 나서가지고 적극적으로 요구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럴 수 있는 현실적인 가능성이 별로 없는 겁니다. 결국 다른 안보리 회원국들이 나서가지고 미국 너네 왜 이거 안 지켜? 이렇게 우리 이스라엘 추가 제재할 거야 이렇게 나서줘야 되는데 그런 식으로 추가적으로 아마 제재까지 들어가게 되면은 미국이 그건 또 수용을 안 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추가 제재를 위해서는 또 다시 결의를 해야 될 텐데 거기에 대해서는 뭐 거부권을 행사한다라거나 반대 의사를 명확히 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러다 보니까 뭐 아까도 잠깐만 얘기를 해주셨지만 이게 안보리 무용론 이런 것들이 국제사회에 다시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도 결국 민간인 피해는 계속되고 있는 거잖아요. 국제적인 비난 여론은 또 계속 커지고 있는 거고요. 사실 여기에 더해가지고 지금 이스라엘은 전쟁을 오히려 확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지난달 29일 이제 얼마 안 됐죠. 한 3일 정도 됐는데 지금 헤즈볼라라고 이슬람 여기 또 다른 무장 세력이에요. 여기가 시리아랑 레바논에서 주로 활동을 하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이 시리아를 공격을 했습니다. 이 헤즈볼라를 잡겠다라는 게 목표인 거죠. 시리아 도시 알페로 지역을 공격을 했는데 이 공격이 다른 지역까지 좀 확대가 되고 있고요. 이스라엘이 이 공격을 한 건 공식적으로 인정을 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고위급 지휘관, 헤즈볼라 지휘관 사망했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 과정에서 시리아 쪽에서는 민간인도 희생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반발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레바논 지역에서도 폭발이 발생했거든요. 이 레바논은 아까 헤즈볼라의 근거지 중에 한 곳이에요. 그런데 이 폭발로 인해서 지금 유엔 소속, 그러니까 유엔에서 파견된 감시관 3명하고 뭐 통역 보조원이 부상을 입었는데 레바논에선 이거 이스라엘군이 했다 이렇게 좀 반발하고 있고요. 근데 이스라엘은 여기에 대해서 인정은 안 하고 있습니다. 이거 폭발은 우리가 한 거 아니다 이렇게 좀 나선 그런 입장이에요. 이 와중에 이스라엘 내부의 압박 그리고 국제사회 압박도 커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내부 압박 동시에 받고 있는데 지금 이스라엘 사회에서 가장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마스 당시의 공격으로 인질들을 잡아갔잖아요. 그러니까 이 인질들이 아직 풀려나지 않은 상태거든요. 그 가족들의 반발이 굉장히 크고 그다음에 다른 사람들도 굉장히 반발하고 있는 거죠. 어제 예루살렘의 의회 건물에 10만 명이 모였습니다. 엄청난 규모고 또 이스라엘 내부 역대 사상 가장 큰 규모의 집회라 그래요. 이게 반정부 시위인데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퇴진하라, 즉 네타냐후 정부 퇴진하라 이런 요구를 한 겁니다. 뭐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질 때문인데 지금 아직까지 한 100여 명 정도 하마스에 잡혀 있거든요. 그 인질들을 정부가 데려오지도 못하고 그리고 전쟁은 계속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6개월째 이어지고 있으니까 이런 상황을 비판을 하는 거고요. 어제 시위대들이 외치는 내용을 보니까 즉각 조기 총선을 치러라.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우리나라로 치면 대선 다시 치러라 이거랑 같아요. 왜냐하면 여긴 의원 내각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총선 다시 치러서 총리를 다시 뽑는 거니까 물러나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네타냐후 총리는 뭐 지금 전쟁 중인데 이렇게 바로 총선 치르면 우리 마비된다 이렇게 해서 안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국제사회 압박도 굉장히 커지고 있는데 가장 저는 인상적인 게 독일이에요. 그러니까 독일은 사실은 나치 시절 때 유대인 학살했잖아요. 그래서 일종의 원죄가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많이 두둔해주는 편이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이 전쟁에 대해서 가장 강력한 지지를 기간에 보내오다가 그 입장이 바뀌기도 했습니다. 네. 자. 그런 사이 이제 피해는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 구체적으로 어떤지 좀 설명을 해주세요. 네, 세계보건기구 WHO가 이제 확인을 해보니까 지금 가자 지구에서 다른 나라로 빨리 옮겨야 되는 환자가 한 9천여 명 정도 된다라 그래요. 근데 이 수치가 굉장히 많기도 하고 빠르게 늘어났다라는 거는 3월 초에는 한 8천 명 정도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한 달도 안 돼가지고 환자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고요. 이게 더 큰 문제는 뭐냐면은 가자 지구에 병원이 없어요. 원래 가자 지구에 병원이 많지 않았는데 전쟁 전에 한 36개 정도가 운영이 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스라엘군이 그때 병원 폭격해가지고 문제가 많았잖아요.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병원이 10개 정도밖에 안 된다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이제 전 지역에 여기 100만 명 넘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크게 문제가 되는 상황입니다. 생명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네요.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순봉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전종철의 전격시사 2부 순서 여기서 마치고 3부가 이어집니다. 잠시 후 8시 반부터 일부 지역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을 보내드립니다. 워렌 버핏은 가치 투자, 필립 피셔는 성장주 투자, 피터 린치는 장기 투자, 그리고 성기영은 경제쇼. 방법은 달라도 목표는 하나. 여러분을 성공의 길로 안내합니다. 평일 오후 4시 5분 성기영의 경제쇼. 주말 오후 5시 5분 정보를 업그레이드한 성기영의 경제쇼 플러스. 일주일 내내 함께하십시오. 편지 왔습니다. 퇴근길 지친 당신에게 힘이 되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매일 저녁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KBS. 전종철의 전격 시사. 매주 월요일에는 두 분의 여성 변호사와 정치 현안을 품격 있게 토론합니다. 품격 토론 강전의 변호사, 신유진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강전의 변호사입니다. 네, 공식 선거운동 시작하고 첫 주말 보냈습니다. 두 변호사님 사는 지역도 주말 동안 선거운동 분위기 좀 느낄 수 있었는지, 뭐 확실히 좀 분위기 달라졌는지 궁금하네요. 어떠셨나요? 유세차도 예. 보고. 아, 보셨어요? 네. 그리고 오늘 이제 KBS 나오려고 집에서 오는데 그 우편함 보니까 선거 공보물도 와 있고. 왔죠. 아, 이제 본격 시즌이 시작이 되었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거를 하긴 하는구나. 네. 예, 이번 주 금요일이 이제 사전 투표가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요즘 사전 투표하시는 국민 여러분들도 많잖아요. 며칠 남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참 두근두근 저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아파트 단지 내에도 선거 벽보를 이렇게 붙이잖아요. 예. 이 단지가 크다 보면은 그러니까 단지 내에서도 이렇게 선거의 열기를 느낄 수가 있었는데 선거 기간 동안에 좀 정치인들이 좀 뭐 언어라든지 뭐 정치 혐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런 것을 느끼지 않게 좀 더 조심하고 그리고 또 지지층 결집을 위한 말이라 하더라도 자신의 말로 인해서 다른 이렇게 예를 들면 그 선거에 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이렇게 청소년들도 다 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정제된 말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 총선을 열흘 앞둔 어제 윤석열 대통령은 부활절 연합 예배에서 더 낮은 자세로 국민의 아주 작은 목소리도 귀 기울이겠다 이렇게 말했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국민의힘과 정부가 부족하고 잘못한 부분이 있는 걸 인정한다. 그걸 바꿀 테니까 믿어달라 이렇게 호소했고,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악어의 눈물에 속으면 안 된다. 대국민 사기 행위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제가 좀 전에도 이렇게 정치인들이 너무 과열되는 열기에 휩쓸리면 안 된다라고 했고, 또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공식 선거 기간 진입 전에 제발 우리 당 후보님들 말을 조심하시라라는 당부까지 이제 직접 하셨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유세 현장에 나가서 이게 좀 맞나 싶을 정도의 발언들을 많이 하셔가지고 그게 연일 회자가 되고 있는데, 뭐 공식 선거 오늘 첫날에는 정치 뭐 X같이 하는 그런 사람들이 문제다라고 하던가 뭐 쓰레기 같은 이런 발언, 그리고 또 본인이 당에서 계급이 가장 높기 때문에 당비도 가장 많이 낸다. 이런 말이 과연 국민들에게 어떤 지지를 호소하는 말인가? 계급 사회인가요? 당원의 계급이 있나요? 전 그 말을 듣고 이게 과연 지지 호소인가 아니면 어떤
어떤 뜻으로 말씀하셨는지 좀 의문이 들더라고요. 책임을 많이 지겠다 이런 거 아니었을까요? 네, 뭐였을까요? 근데 왜 당비를 제일 많이 낸다? 본인은 그런 말씀을 왜 하셨는지 모르겠네요. 귀에 쏙쏙 들어오게. 네. 어떻게 보세요? 네, 지금 어제 부활절 연합 예배가 있었는데 대통령이 거기에 참석을 해서 국민들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겠다 이 얘기를 한 것이 저는 굉장히 좋은 메시지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총선 과정에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한동훈 비대위원장 체제로 전환이 되면서 좀 이렇게 상승세가 있었는데 거기에 찬물을 끼얹은 것이 어찌 보면 뭐 용산 리스크라고 얘기를 했었던 사건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있어서 용산 대통령의 어떠한 전향적인 모습의 전환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이 국민의힘에서 특히 수도권 벨트에 있는 그 후보들, 수도권 벨트는 정말로 민심의 향방에 다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서 어제 대통령의 특히 뭐 부활절 기념 이렇게 축사 굉장히 전 좋았었다고 생각을 하고 또 오늘 오전에 그 의료 문제 관련해서 대통령이 국민들께 드리는 말씀이라고 담화를 한다고 하는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뭐 이거는 총선용 이슈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총선을 넘어서 우리 대한민국이 결국에는 이제 고령화 사회도 가고 있고 의료에 대한 욕구 그리고 우리의 수준에 대한 이런 것들을 계속 국민들께서 지켜보고 계시는데 이게 너무 답보 상태가 오래 가고 있잖아요. 초반에는 이러한 의료계에 대한 의사 증언 문제가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 상승으로 좀 이루어지다가 이게 길어지면서 국민들께서 많이 피로감을 느끼시고 실질적으로 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것 그리고 수술을 받는 것이 어려운 분들이 나오시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굉장히 또 이제 감정적으로 안 좋아지는 부분들이 있는데 오늘 대통령의 담화가 있고 그리고 의료계에서 저는 조금 더 전향적으로 대화에 나서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최근에 회장이 되신 분은 오히려 의사 수를 한 500명에서 1000명 정도를 줄여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공공연하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정부 입장에서는 조금 더 어려워졌다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2000명이라는 숫자가 이미 우리가 각 학교별로 그 내년 입학 그 시즌에 맞춰서 그 배분이 되지 않았습니까? 서울에는 한 명도 증원이 없고 지방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증원이 이루어졌는데 이미 이게 이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마음대로 2,000명 줄인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학교들과의 신뢰관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저는 이번 담화와 이 앞으로의 그 의료계와의 대화에 있어서 대통령실과 정부가 조금 더 열린 모습으로 다가가는 이런 것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바람도 갖고 있습니다. 그 여야 대표는 지난 한 주 그리고 주말에도 수도권 지역에 이제 집중하는 모습이었는데 역시 이제 수도권을 중요시하는 것 같고요. 이런 와중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본인 지역구 개항을 표심에도 호소했는데 성당, 교회 잇따라 갔고 아파트 단지 돌면서 유세 나섰는데 이 과정에서 원희룡 후보를 여러 차례 조우하더라고요. 혹시 보셨어요? 어떻게 보셨어요? 원희룡 후보는 어차피 상대 후보니까 서로 이제 교회에서도 예배 끝나고 나서 잠시 악수를 나누고 그럼 서로 간에 더 이상 대화를 나눌 지금 시간이 없잖아요. 사실은 어색해 보이기도 하더라고요. 그렇죠. 두 분이 만나는 서로 게. 이제 친구처럼 지내고 그럴 사이는 아니잖아요. 어쨌든 상대 후보이고 그러니까 그런 모습이 연출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아무래도 개항이 아직 넓은 지역이 아니니까요. 지방처럼 그런 모습에서 그리고 이제 이재명 대표는 지금 선거 운동 기간에도 지금 재판을 추석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시간이 다급한 상황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이동하면서 또 다른 지역 지원 유세를 못 나가는 다른 지역 후보들에 대해서는 또 이제 유튜브 채널 본인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또 지원 연설을 해주는 만큼 지원 방송까지 해주는 만큼 굉장히 시간이 없고 다급한 상황이다 그렇게 보여지고요. 지금 어쨌거나 이제 민주당 측에서는 지금 선거의 어쨌든 전체적인 구도라든지 판세가 아무래도 국민의힘보다는 좀 더 이제 정권 심판론에 그 중도층 표심이 기울어진 만큼 겸손한 모습으로 국민들에게 다가가는 모습 그리고 또 정권 심판에 대해서 더더군다나 이제 지금 많은 지금 수도권뿐만이 아니라 지금 지방에 있는 특히 이제 경남 김해을에 있는 조혜진 후보가 31일 어제 서울에 와서 굳이 기자회견을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된다. 내가 총사퇴해야 된다. 무릎 꿇고 잘못했다고 해야 된다. 이런 취지로 기자회견을 길게 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세요?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세요? 근데 그 후보뿐이 아니에요. 이건 제 생각이 아니라 부산 북구갑에 있는 서병수 후보도 부산 시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화가 많이 나 있다. 윤석열 대통령 사과해야 된다. 동대문갑, 서울엔 동대문갑 김영우 후보 용산 오만하게 비쳤다는 모습 인정한다. 많은 후보들이 지금 다 앞다투어 지금 용산과 거리두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용산에서 지금 오늘 지금 대국민 담화를 발표한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일지 다른 후보들도 모두 다 귀가 쫑긋해서 기울이지 않을까, 어떤 내용일지가 가장 궁금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재명 대표 얘기로 다시 돌아와 보면은 이재명 대표가 지금 신 변호사님 얘기해 주신 것처럼 당 대표로서 다른 지역구의 의원들도 후보들도 도와야 되는 상황이 있고 서초동에서 재판을 받아야 되는 부분도 있고 이러한 상황인데 사실 이 계양을이라는 지역이 그전에 송영길 전 대표부터 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민주당의 텃밭이었던 부분이었던 것이죠. 그랬는데 여기에 원희룡 전 장관이 이재명을 잡겠다라고 하면서 본인이 그 지역에 출마를 선언을 하고 초반에는 굉장히 좀 이제 여론조사상으로 많이 차이가 나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물론 여론조사마다 내용들이 다르긴 합니다만 추세적으로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지금 뒤집힌 것은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추세가 점점 올라가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신경을 안 쓸 수가 없는 상황일 것 같아요. 아무리 다른 지역 그리고 이 선거 전체판에서 승리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해도 본인 스스로도 이겨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기는 것에 있어서 어느 정도 차이로 이겨야 되는가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재명 대표가 본인 지역구 좀 신경 쓰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저는 그렇게 거죠? 신경을 지금 그게 신경이 쓰이는 상황으로 보인다. 그러면서 이제 지난 주말에 계양에서의 부활절 미사라든지 이런 데를 갔다가 원희룡 전 장관과 조우하는 모습이 언론에도 보도가 되지 않았습니까? 계양을 해서 이제 토론회 한다고 해요. 네. 토론회가 이 부분은 아마 전국적인 이슈가 되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그 토론에도 이재명 대표가 신경을 쓰면서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보도들도 있는 것을 보면은 그 토론회 이후에 한번 그 계양의 그 민심이 출렁이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좀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여야 각각 우세 지역구 집계한 결과 수도권에서 국민의힘 24곳, 민주당 85곳 꼽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두 분은 D-9 현재 여야 판세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거는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리고 국민들께서 결국에는 심판하실 것이고 고개 들면 지는 게 선거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아무래도 국민들께서 이제 정권에 대한 심판에 대한 생각 많이 갖고 계시는 거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의료 문제가 해결될 기미가 오히려 더 어려워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 국민들께서 많이 신경 쓰고 계시는 거 이런 부분을 봐야 될 것 같고요. 지난 21대 선거를 보면은 서울에 당시에는 49개의 지역구가 있었는데 민주당이 41개를 가져갔죠. 그랬더니 이제 전체 지역구에서는 163개를 민주당이 가져갔습니다. 반면 18대 총선을 보면은 서울에 당시에는 48개 지역구가 있었는데 서울에서 그 당시 한나라당이 40개를 가져갔었어요. 그랬더니 전국에서는 131개의 지역구를 한나라당이 가져갔었죠. 결국 지금 여야 없이 수도권 벨트, 수도권 민심에 대해서 촉각을 기울이고 있는 것은 서울 쪽의 그 기세를 잡아야 전국을 이길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강하게 갖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 생각에서 이제 한동훈 위원장도 최근에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이제 돌고 있는데 여기에 있어서 오늘의 대통령의 담화가 저는 굉장히 큰 이슈가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지금 수도권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수도권이 이제 어렵다라고 하는데 유승민 전 의원이 굉장히 수도권에서 지금 지원 유세에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뒤늦게 지원 유세를 요청하는 경우 좀 서운하지 않냐. 이런 질문도 했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서 개별 후보들이 요청하고 있을 거예요. 개별 후보들이 요청하면서 이제 다니는데 어제 조혜진 후보가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 무릎 꿇고 사과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는 어떻게 들었냐 그러니까 만시지탄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이제 사실은 그러면서 여당이 부산에서도 총선이 어렵다라고 하면서 그간 뭐 했나 정권에 대한 민심이 안 좋아도 입국 닫고 있었던 책임이 있다라고 이제 여당의 책임론을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지금 단지 수도권만이 아니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뭐 경남에 있는 진짜 김해을에서도 서울에 와서까지 지금 기자회견을 할 정도로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어떤 민생과는 완전 거리가 먼 모습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의료 문제에 대해서도 지금 계속 2,000명 정원에 대해서 고집을 한다면은 이거는 과연 정원이 3,000명이라는 점, 그런데 과연 교육이 제대로 될 것인가? 뭐 그거에 대한 기반이 학교에서 각 학교별로 조사했던 결과 2,000명 증원 가능하다라고 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현실적인가? 사실 지난번에 이제 중앙일보 보도를 보면은 충북대는 의료 정원의 4배, 가장 많은 4배의 증원이 있었는데 네. 그 학교에서 의료용 장갑인 라텍스 600원짜리 라텍스 장갑을 제공할 수가 없어서 김장용 장갑, 고무 장갑을 제공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현실을 알고 있느냐라고 지금 중앙일보에서도 현실적인 문제를 제기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의료 현실, 현재 닥쳐 있는 병원에서의 문제뿐만 아니라 각 학교별로의 현실에 대한 반영이 있는 것인가, 이런 문제. 그리고 또 한 가지가 가장 이 선거에서 큰 또 이슈가 되는 것이 최상병 사건입니다. 최상병 사망 사건에 대해서는 대통령실에서는 조그만 일이라고 표현을 했고, 오히려 이종섭 대사, 전 대사죠. 이종섭 전 대사에 대해서는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는데, 그렇다면은 지금 그 사건에서 사망한 최상병은 뭐가 될 것이며 오히려 항명죄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박정훈 대령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오히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지금 책임 문제와 대통령실과의 통화했다는 그런 대통령실과의 통화에 대한 그 기록이 나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밝혀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지금 어쨌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민심들이 반영이 돼서 이번 총선에 결과적으로 나오는 것이지 어느 한 가지 사건을 딱 규정지어서 총선에 영향을 짓는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 방금 이종섭 대사 얘기하셨는데 지난주에 이종섭 전 호주 대사 사퇴했습니다. 또 시간이 걸리긴 했습니다만 귀국했고 사퇴도 했어요. 이게 남은 총선 민심에 어떤 영향이 있겠습니까? 좀 늦었다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신 변호사님 짚어주신 것처럼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떤 뭐 대통령의 경질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지금 결과적으로는 이종섭 전 대사가 자진 사퇴의 형태를 취하긴 했습니다만, 저는 자진 사퇴의 형태라고 해도 본인 개인만의 그 결정이 아니라 이미 조율은 되어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과정을 봤을 때 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네. 이 부분이 결과적으로는 국민들께서 많이 화가 나셨고 받아들이기 어렵고 법적인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대통령실에서는 작년 9월부터 왜 공수처가 반년 넘게 단 한 번도 소환을 하지 않았느냐, 왜 본인도 출국금지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라는 그 절차가 어떻게 되었는지 아직 밝혀지진 않았습니다만 그런 문제도 있었고요. 그럼 이종섭 대사 결국에는 한국에 들어왔는데 공수처에서 본인들이 조사 준비되지 않았다라고 그 공지를 했죠. 그렇다는 것은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출국 금지는 그러면 과잉으로 한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들도 나오고. 근데 이런 것들을 넘어서서 이종섭 대사가 이미 작년 9월부터 피의자 신분이었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잖아요. 그 부분이 국민들께서는 국민들의 눈높이에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었었다는 것이죠. 결국에는 입국을 하고 자진 사퇴 형태로 이제 마무리가 되긴 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저는 이것도 총선용 이슈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국민들께서 이 최상병 사건에 대해서 얼마나 엄중하게 보고 계시는가, 그거를 우리 정부와 국민의힘에서 조금 더 따끔하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향후에 있어서의 수사 과정이라든지 이런 데 있어서 엄중하고도 신속하고 잘 되는 수사가 되어야 된다. 국민들께서 받아들이실 수 있는 수사가 되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언젠가는 여기에 대해 좀 입장을 밝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수사가 잘 되어야 한다고 하는데 문제는 그거 좀 짧게 해주세요. 딴 주제도 많으니까. 문제는 지금 전 국방부 장관이 이종섭 호주 대사는 이미 뭐 사의를 표명했지만 천안 갑의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그 사건, 최상병 사건의 전 국방부 차관이 신범철 후보가 천안 갑의 공천을 받아서 지금 후보로 뛰고 있고요. 그리고 경북 영주에서는 임종득 안보실 2차관이 지금 뛰고 있습니다. 경북 영주라면은 국민의힘의 어떤 강세가 가장 높기 때문에 임종득 안보실 2차관이 후보로 뛰고 있는 문제, 그리고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이 지금 후보로 나서는 문제에 대해서 결코 지금 그럼 이종섭 국방부 장관만이 문제가 아니라 두 명의 후보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 공천 문제는 그야말로 심각한 것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최상병 사건을 이번 총선과 연결을 안 지을 수가 없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경기 안산갑 민주당 양문석 후보는 대학생 자녀 통해서 11억 대출 받았는데 본인은 이제 편법 대출이다. 국민의힘은 사기 대출이다. 어떻게 보세요? 두 분 다 변호사시니까 법적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는 본인이 해명할 것이 아니라 본격적인 수사를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해당 새마을금고에서 오늘부터 현장 검사에 들어간다라고 지금 밝히고 있는 상황인데 그동안에 양문석 후보 스스로 이야기를 한 내용만 봐도 굉장히 불법적인 소지가 저는 다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딸의 명의로 사업자를 내고 그리고서는 사업자 대출을 받는 과정이 있었는데 딸은 세금 낸 내역이 전혀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6개월 뒤에 대출받고 6개월 뒤에 캐나다로 어학연수를 갔다는 것은 이 사업자라는 것 자체가 허위였다. 이러한 사업자를 가지고서 새마을금고에 서류를 제출을 하고 그러면서 나중에 뭐 사업용 기물을 샀다라는 영수증까지 제출한 것으로 지금 밝혀지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새마을금고에 대한 기망행위가 있었다라고 보이고요. 사기당한 피해자 있냐 이렇게 항변을 했어요. 그렇죠. 금고 자체가 이제 피해자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아마 양문석 후보가 하고 있는 얘기는 그것일 것입니다. 대출 브로커든 아니면 새마을금고 직원이든 간에 먼저 본인에게 적극적으로 권유를 했다는 이야기를 지금 강조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본인도 여기에 대해 문제가 되지 않겠냐라고 반문을 한 적이 있다는 이야기까지 밝히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본인이 불법적인 소지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대출로 나아갔다라고 봐야 되는 것이고 여기에 대해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결과적으로는 문재인 정부 시절에 그 주택에 대한 담보대출 15억 이상이 되는 주택에 대해서는 담보대출이 되지 않도록 했기 때문에 양문석 후보가 이렇게 우회적으로 처음에는 캐피탈을 통해서 돈을 빌렸다가 이게 고금리가 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나중에는 딸의 명의로 대출 브로커를 끼고 딸의 명의로 사업자 대출을 받아서 기존의 캐피탈 대출과 자기가 사채를 썼었던 부분들을 일시에 다 갚았다라고 지금 본인 스스로 밝히고 있거든요. 그게 정상적인 부동산 취득 과정이라고 볼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또 혹자는 서민들 그 당시 서민들 저 대출 틀어막아 놓고 자기들끼리 뒤에서 저랬냐? 이런 지적도 문재인 합니다. 정부 시절에 부동산 정책이 잘못되었었다라는 것. 그리고 이 잘못되어 있는 정책에서도 본인들끼리는 뒤로 아름아름 불법적인 이런 대출을 받아왔었다는 것.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선거 기간 동안에 후보자들에 대한 여러 가지 검증 결과 가장 최신의 어떤 후보에 대한 이제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데 5시간 전에 동아일보에서 보도가 됐는데 장진영 후보에 대해서도 보도가 됐더라고요. 장진영 후보가 이제 기존에도 뭐 가족법인을 통한 양평 땅 투기 의혹에 대해서 이제 보도가 이제 됐고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장진영 후보는 이제 뭐 예를 들면 뉴스타파인가요? 그 보도에서 99%가 대출이다. 근데 아니다. 99% 대출은 아니다라고 해서 뭐 고소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또 다른 양평 땅을 사들이는 과정에서 8억 원 대출한 부분이 신고가 안 됐다라는 또 의혹도 지금 보도가 지금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선거 기간 중에는 후보자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혹이 있다면은 좀 더 언론이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분인지 살펴보는 것은 뭐 중요한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양문석 후보 질문 하나만 더 할게요. 하나만 더 할게요. 자, 이제 자신의 대출 문제에 대해서 이제 뭐 항변을 하다가 자신이 잠적했다 혹은 사기 대출이라고 보도한 언론사 고소하겠다. 가짜뉴스 터져나온 언론 개혁하고 싶다. 당선되면 징벌적 손해배상 반드시 관철시키겠다. 매우 격앙되게 말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본인이 그러니까 저 국회의원이 되면은 사적 복수를 위해서 법안을 넣겠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왜 언론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언론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하는 거 본인이 뭐 관철시키겠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는 본인이 대출을 받고 그 과정에 있어서의 불법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게 정확하게 해명을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언론에서 그런 식으로 몰아가고 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글쎄요. 지금 민주당에서는 뭐 양문석 후보에 대한 공천 취소에 대해서까지 뭐 지금 아직 생각하고 있지는 않다라고 밝히고 있는 상황인데 이러한 것들이 결과적으로는 남아있는 그 선거 기간 동안에 민주당 전체의 악재로 작용을 할 수가 있다. 지금 아까 말씀드린 수도권 벨트가 그동안에 용산 대통령실의 그 리스크로 많이 출렁였던 것처럼 민주당도 똑같은 상황 올 수 있다는 부분 좀 엄중히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게 있어요. 이게 법률가다 보니까 말을 조심해야 되는데 이게 결혼 사기
와 사기 결혼 요 두 말은 다르다. 그래서 결혼 사기라는 거는 이제 결혼을 등재한 사기고 사기 결혼이라는 거는 결혼할 때 어떤 그냥 흔히 말하는 나 저 사람한테 속아서 결혼했어 이 정도의 표현이지만 결혼 사기와 사기 결혼 요거는 법률적으로 좀 다르게 본다. 그런 부분에서 보면은 이게 과연 대출 문제에 대해서 어떤 뭐 편법이 있든 아니면 뭐 명의에 대해서 뭐 사업자 명의로 대출을 받았던 근데 이것이 과연 범죄로 가는 것인가 이건 별개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말을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이런 부분을 좀 지적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민주당 공영훈 후보요. 화성을에 군복무직인 아들에게 주택 증여한 게 논란이 됐어요. 현대차 부사장 시절에 현대차발 호재가 있던 시기에 그 지역 주택 구입하고 그다음에 이제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하루 앞두고 아들에게 증여한 그 타이밍이 더더욱 이제 문제가 됐는데 최근에는 딸 취업 문제가 불거졌어요. 자신이 있던 현대차 그룹의 계열사에 취업을 하고 있다. 본인은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그랬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 부분은? 공영훈 후보에 대한 의혹들은 현재로서는 이게 뭐 어떠한 근거가 있다라고까지 보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국민들의 눈높이에 봤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종섭 호주대사의 문제와도 좀 비슷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법적인 부분이 있고 정무적인 부분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종섭 호주대사도 법적으로 호주대사에 임명이 되고 해외에 출국한 것이 문제가 없었지만 결과적으로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았었다라는 부분이 역풍으로 돌아왔고 결국에는 본인이 자진 사퇴의 형태를 취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공영훈 후보의 경우에도 좀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본인이 현대자동차의 부사장으로 재직을 하면서 지역의 개발 호재를 알고서는 이 부동산을 취득한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이 있고 그리고 그것이 왜 토지거래 허가 제한이 되기 바로 전날 하루 전에 어떻게 본인은 몰랐었다라고 해요. 이게 어떻게 하루 전에 이 20대 그 군대에 가 있는 아들에게 증여가 되었다는 것이며 그리고 딸이 또 공교롭게 계열사에 취직을 하였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공영훈 후보가 납득할 수 있는 내용을 빨리 밝혀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것도 역시 정무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법적인 것과 달리 좀 역풍이 커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정말로 본인이 억울하다면 여기에 대해 재빨리 밝히고 국민들 눈높이에 맞는 해명을 내놓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저는 좀 이 부분은 아무런 지금 어떤 예를 들면 취업 비리라든지 그 과정에서의 어떤 청탁이라든지 그런 의혹 제기도 전혀 없이 그냥 그 자녀가 그 현대글로비스 거기에 취업해서 재직 중이다라는 것만으로 이 공영훈 후보를 구체적으로 나온 게 없다. 네, 공격하기에는 너무 약한 거 아닌가. 이거 지금 굉장히 이준석 대표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강도 높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과연 그러면은 그 공직선거 후보로 나왔을 때 그 자녀들이 다 무직이거나 아니면은 뭐 그런 경우를 상정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건 진짜 아무런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논쟁거리가 아니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저는. 본격 토론 강전혜 변호사, 신유진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부활절을 맞아서 전 세계 전쟁 종식과 평화적 해결을 기원한다는 메시지 전했습니다. 교황은 특히 시민과 어린이에 대한 적대 행위를 중단하라면서 전쟁은 언제나 패배이자 부조리라고 강조했습니다. 아무리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국제사회라지만 부활절을 지나면서 교황의 평화 메시지를 한 번쯤 가슴에 새겨봤으면 좋겠습니다. 4월의 첫날 전종철의 전격시사 여기서 마칩니다. 진행의 전종철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